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볼리비아 대선 결과가 중남미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핑크타이드라고 불리는 중남미 좌파 정권 국가들의 대표 주자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이 중도 성향인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당선되면서 20년간 이어졌던 좌파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장기 집권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로 민심을 잃은 기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동안 볼리비아와 관계를 단절했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 새로운 정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 정권에서 국유화했던 리튬 개발과 이를 둘러싼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정치적 전환점에선 볼리비아 그 변화의 의미를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러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는 이른바 난방 시즌이 있다고 하네요. 이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같은 시점에 난방을 시작하고 일괄적으로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독특한 난방 방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밤 워싱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29일에서 3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29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30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막판 조율 중이고 미중 간엔 희토류, 관세 등 무역 현안을 두고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집행위의 대체 재정 옵션 마련을 요청했고 관련 논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러시아 자산은 침공 중단과 피해 배상 전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재확인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는 물론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고 그러나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미국 내 유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 본토 타격용 토마호크를 제공받아 사용한다면 아주 심각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선 이슈와 더불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러시아 석유 기업 제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12월물 WTI는 배럴당 61.79달러로 5.62% 상승,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6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며 제재를 발표했고 중국 국영 석유사들은 로스네프트, 루코일의 해상 물량 구매를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선 에너지 흐름과 장기 공급망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경쟁심판소는 2015년에서 2020년 애플이 개발자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피해액 산정과 배상 규모는 다음 심리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애플은 이 결과에 대해 앱스토어의 보안, 결제 신뢰성과 개발자 성공 지원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의 아시아행이라고 정하셨네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방 일정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브리핑에 따르면 24일 밤 워싱턴 DC를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하고요. 현재 시간으로 26일 저녁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날인 27일 오전에 일본 도쿄로 이동해서 이튿날인 28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드디어 갖습니다. 네. 29일 오전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약 2박 3일간 머무는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된 뒤에 첫 미일 정상회담이 그렇겠네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케미가 맞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네,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또 친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주변 국가를 또 네. 의식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에 한국으로 29일에 이동을 하는데 1박 2일이에요. 그래서 일본 체류 기간보다는 좀 짧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일정이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5일에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이후 약 2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됩니다. 회담 장소는 부산으로 될까 경주로 될까 이야기는 많았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로 일단은 확정이 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지만 이날 에이펙 최고 경영자 오찬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어느 정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이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이 될지 그렇죠.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3,500억 달러 이 대미 투자 패키지의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막판 쟁점으로 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할 예정입니다. 30일 밤에 종료되는 이번 순방의 일정과 동선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보와 무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네. 읽힌다는 평가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하나의 관심사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있을까. 지금 계속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능성 자체는 낮다라는 관측이지만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이 깜짝 결정을 잘 하는 그렇죠. 네, 성향이기 어떤 일이 때문에. 있을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돌발 선택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이 기간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시진핑 4연임 시계 작동? 네, 중국 공산당 20기 4중전회가 후계 신호 없이 시진핑 사상과 2035년 로드맵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좀 보면 4연임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23일 어제 막을 내린 이번 4중전회는 올해로 13년째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가능성을 엿볼 가늠자로 여겨진 자리였는데요. 네. 벌써 70을 넘긴 시 주석이 3연임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만약에 권력을 정말 넘길 의사가 있었다면 2027년에 열리는 제21차 다음 당대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4중 전회가 후계 작감을 지목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전회는 획기적인 인사 변동은 눈에 띄지 않았고요. 공보 전반에서도 보면 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그리고 인민이 단결해야 된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군 기율위 서기 장성민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했고 또 반부패 기조와 군 장악령 과시용 인사란 평가가 이 인사 결정들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중장기 발전 중간 목표 지점으로 삼은 게 2035년인데 이때까지 경제, 과학기술, 국방력 도약 목표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시 주석의 지도력 아래에 중장기 개혁 발전 목표 완수 시점을 2035년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까지 재차 강조한 건 2027년에 열리는 다음 제21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네, 만약에 2035년까지 자꾸 미래를 멀리 내다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는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같은 기조로 유지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니까요. 네. 앞서서도 그 전에 좀 샘플을 보면 지난해 7월에 열린 20기 3중 전회 때도 네. 공보에서 2029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80주년가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시 주석이 연임을 해야 개혁을 할 수 있겠다, 완수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공식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앙위원 교체와 중앙군사위원회 인사 등에서도 차기 지도부 인선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은 전혀 감지되지 않아서 네. 이렇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보이는 텍스트보다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렇죠.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사연임을 노리고 있구나.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직은 해줄 수 없는 일. 네, 그 일은요.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긴급재정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을 직접 활용하는 합의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방위 노력을 포함해서 2026년에서 27년 긴급한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이어서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재정 지원 선택지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오는 12월 내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언론에서 유출되어 있던 26개국 성명 초안에는 네.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그 수위가 크게 조절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었는데 그 문구 자체가 좀 삭제되면서 보수적으로 좀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지난달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3조 원을 우크라이나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원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집행위가 사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이 묶여있는 벨기에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다 확실한 법적 위험성 부담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서 벨기에를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네, 어려운 일이다. 아직은 어렵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셧다운 민생 직격 미국 얘기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 상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중인데요. 네.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셧다운이 2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급여 지급일인 오는 24일에 50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2주치 급여를 한 푼도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생활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는 군인 등 연방정부 필수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화당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네. 이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어떤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정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죠. 그렇죠.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발의한 2개의 법안도 공화당이 반대에 부딪혀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금까지 12차례 표결을 통해 정부를 계속 닫아두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 무고한 미국 국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트럼프는 법무부에 2억 3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이 트럼프는 자기의 부를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납세자들의 근거에 손을 뻗치고 있다고 서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예.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네요.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AI 불신 확산. 네, 여러분들은 최근 AI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가 미국의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네.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 약 25% 정도밖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해가 될 수 있다는 응답도 비슷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머지 대답을 안 한 절반은 분들이?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잘 모르겠다. 네, 무영향인 것 같다. 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무조건 기술은 발전하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요즘 그 부작용들을 보면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반대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AI가 향후 10년간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다라고 AP통신이 전체적으로 이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없지는 않죠. 네, 예, 그동안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를 생산하는 부분, 항공산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미국인의 비율이 꽤나 높은 수치로 나온 걸 봤을 때 AI 기술의 발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도 방송을 하지만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깊이 맞아요. 공감하고 뉴스를 있습니다. AI가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서 네. 좀 트위트합니다. 네, 잘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또박또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응답도 있지만 예. 생각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 발달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인간의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 잘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철강왕의 선물. 철강왕은 카네기. 맞습니다. 잖아요. 네. 네,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가 설립한 비영리 기구 뉴욕 카네기 재단이 네. 미국 전역의 도서관 1,280여 곳에 각각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씩 수표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데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쓸지는 각 도서관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서 생전에 도서관 설립에 거액을 기부했던 카네기를 기리는 자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카네기 도서관 250이라고 명명하고 총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재단에 따르면 카네기는 1986년에서 1917년 1886년. 1886년 죄송합니다. 네. 1886년에서 1917년 네. 미국 공공도서관 1681곳의 설립을 후원했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급선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각 도서관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1280여 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고 750여 곳은 처음 세워진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네. 각 도서관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일일이 재단 직원들이 돌렸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카네기 재단에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수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네. 대부분 도서관에서 장난이나 사기로 오해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런 뭐 사례들이 좀 맞아요.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걸 하나하나 설득시키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프로젝트가 민주주의와 도서관에 대한 카네기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재단의 대표는 19세기 후반에 공공도서관 운동을 이끈 카네기 도서관을 민주주의 요람으로 불렀다면서 우리는 도서관이 민주주의 이념과 시민의 평등을 강화하고 인간 존엄성을 고양한다는 카네기 신념을 믿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철강으로 불리는 카네기 활동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이 공공도서관 설립이었던 만큼 네. 굉장히 많은 기부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사후 출간된 자서전에 이 카네기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책을 한 400여 권 소장한 이웃 제임스 앤더슨 대령의 서재에서 토요일마다 책을 빌려본 일화가 나옵니다. 네. 그 자서전 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독서 기회를 주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카네기가 지식으로 사회를 바꾼다라는 철학을 앞세워서 도서관 건립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책 읽는 게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철강왕이라고 저희한테는 알려져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불을 축적한 것 이상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그렇게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는 그 의미가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뜻깊은 기사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도서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도서관이라도.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함께 듣겠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I'm a river with a spell. I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like to say but not to tell. This is why I always wonder.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I won't go anywhere, so give my love to everyone.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미중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29일에, 한중 정상회담은 11월 1일에 열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중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재방문한 협상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협상이 핵심 쟁점에선 아직 입장이 팽팽하다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갈 길이 멀다면서도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스피 상승세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해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늘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시가 홍대, 이태원, 성수 등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 대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볼 텐데요. 오선근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네, 한국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구나 싶은데 겨울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또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겨울이 되면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하면 연상되는 나라가 러시아이고 추위를 극복하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러시아에서 난방은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이자 국가 시스템인데요. 예, 러시아는 국가의 관리 아래 지역별 중앙 난방 방식으로 모스크바를 예를 든다면 모스크바시 산하에 일종의 각 구역별 난방 공사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각 가정에 난방을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방대한 영토의 러시아에게 난방을 제공하는 시기도 지역별로 당연히 좀 다른데 시베리아 지역은 물론 더 빨리 난방이 시작됩니다만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보통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에서 5월 초까지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난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난방의 시작과 종료는 날씨 상황에 따라 조금씩 빨라지거나 늦어지기도 하는데 올해의 경우 모스크바는 지난 9월 24일부터 난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스크바 지금 올해 조금 빨리 난방이 시작됐는데요. 난방을 제공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일정 기온 아래로 떨어지면 시당국이 미리 난방 제공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이 하루 평균 기온이 8도 이하이면 난방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 결정은 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 모스크바 기온이 최저 5, 6도에서 최고 10도 정도의 쌀쌀한 기온이고 당장 다음 주 11월부터는 최저 기온 0도를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난방 시스템인데 그러면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나요?
예, 공식적으로는 18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18도면 추울 것 같지만 24시간 동안 난방이 돌아가는 만큼 아, 그렇죠. 예, 밖에 웬만한 추위에도 실내는 23, 4도 이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모습과 풍경이 거리에 뭐 두꺼운 외투에 뭐 모자 쓰고 목도리한 중무장을 합니다만 네. 실내가 이만큼 따뜻한 만큼 외투 안에는 옷을 가볍게 입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뭐 학교나 공연장,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 입구에는 반드시 외투를 맡기는 시설이 되어 있고 실내에서 두꺼운 외투를 지니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실내에서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서 에티켓이 없는 것으로 지적받기도 합니다. 네. 예, 난방의 시작과 종류에도 뭐 일종의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와 병원 등의 사회시설이 먼저 난방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순위인데 네. 난방을 끊을 때는 그 반대 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난방 비용은 보통 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 들까요? 그러면? 예, 그리고 뭐 아파트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 러시아의 난방이 온수를 이용하는 만큼 이 수도 비용과 연계되어 있는데 러시아 언론들이 전한 올해 겨울에 그 예상 수도 비용과 난방 비용은 네. 이번 겨울에 대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5만 원 정도에서 최소 12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비용이 비싼 모스크바의 경우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러시아와 모스크바도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 난방비 역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앙난방 방식이 본인이 온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만큼 그렇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는 필수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예. 그 이상 기온으로 모스크바가 4월 초에 27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너무 더웠어요. 난방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 난방 비용은 난방 비용대로 나가고 지만 무덥게 지내야 되는 이런 뭐 에피소드도 있었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상 기온 때문인지 그 난방이 끊긴 5월에도 갑작스럽게 기온이 한 자릿수 기온으로 추위에 떨어져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의 경우 5월에는 온수가 2주 정도 그 지난 겨울 동안 제공한 난방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끊기기도 하는데 네. 이 5월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냉수로 샤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틈새 시장에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난방이 끊기는 사고가 종종 있는 만큼 네. 뭐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는 자체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가정에서 개인 보일러 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곳 러시아로 이 러시아 보일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뭐 중앙난방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살짝 마음 아픈 부분은 네. 어제 오늘 러시아 언론들도 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난 2022년 2월 말에 시작되었죠. 우리 우크라이나 상황도 벌써 4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만큼 어서 빨리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볼리비아로 간다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습니다. 네, 19일에 이 나라는 그 상위 1, 2% 후보가 결선하는 그 시스템인데 19일 결선 투표에서 중도 성향의 그 현직 상원의원인 로드리고 파스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년 가까이 그 에보 모랄레스라는 좌파 정치인, 한때를 풍미했던 정치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랄레스가 이끌었던 게 사회주의 운동당 마스라는 정당이었는데 네. 이 마스가 좌우하던 이 볼리비아의 정국이 이제 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뭐 일관되게 계속 집권은 아니었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 그렇죠. 거의 마스 시대였는데 네. 이번에 당선된 파스라는 사람은 그 기동민주당 후보예요. 네. 약간 중도 우파 같은 느낌도 나는 정당이죠. 근데 과반 넘게 득표를 했고
이 결선에서 맞붙은 상대는 뭐 아주 강경한 우파인 이 키로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전직 대통령이었고 근데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이 바스가 이겼습니다. 네, 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진영 이 좌파 쪽은 결선에 그럼 못 올랐던 결선에 못 거군요. 간 정도가 아니라 오. 8월 17일에 대선 1차 투표하고 네. 이제 그때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 간 거고 그때 상하원 뽑는 총선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 마스는 뭐 역사적인 참패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마스 쪽 대통령 후보가 3% 득표율이었대요. 예. 20년 정권이었는데 참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그 경제난도 심했고 우선 그다음에 이 모랄레스라는 인물하고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이 이제 루이스 아르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마스 쪽에 이 둘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뭐 완전히 자멸을 했고요. 그래서 총선에서도 이제 볼리비아 상하원 양원제인데 합하면 한 총 166석이에요. 근데 이 마스의 하원 의석이 75석에서 한 석으로. 예, 저는 이런 참패는 정말 그러니까요. 예, 오. 상원은 21명 있었는데 빵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됐군요. 예, 이제 과거에 그 모랄레스의 핵심 지지 기변이었던 쪽이 이 볼리비아의 토착민 지역 이런 데들이었는데 뭐 여기 전부 다 파스의 기동민주당이 흡수를 했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떠났다고. 이렇게 볼수 떠났다는 게 좀 있는-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수준이었어요. 네네. 한때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랄레스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좌파 지도자였는데 왜 이렇게 몰락하게 그렇죠. 됐습니까?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네. 2005년에 모랄레스가 집권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 대통령이 될 때는 세계가 사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게 이 라틴 아메리카, 그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그렇게 몇백 년을 이렇게 휘둘렸는데 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었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 이름을 아예 그 에스타두 플루리나시오날 데 볼리비아 이 뭐냐면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 아예 이렇게 국가 이름도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토착민의 권리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자치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죠. 그러네요. 네. 경제 정책도 뭐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경제 정책도 의미가 컸어요. 이제 우파 정권 시절에 서구 자본에 넘겼던 유전개발권, 자원개발권에 환수를 했고 그래서 국부가 빠져나가는 걸 막고 그걸 이제 발전의 재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뭐 인프라 투자하고 또 국영기업 늘리면서 일자리도 늘었고 또 교육 부문에도 많이 투자를 했고 네. 이제 볼리비아가 이제 면적은 1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꽤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는 1,200만 명, 꽤 많지는 않죠. 네, 제가 작년 찾아보니까 1인당 실질 GDP가 9,800달러면 아주 극빈국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모랄레스 집권 전에는 인구의 60%가 빈곤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한 뭐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GDP 성장률이 뭐 연평균 4%가 넘어가고 또 인플레도 한 자릿수로 많이 잡았고 네. 그러면서 실질 임금은 한 2배 정도로 오르고 그래서 한때는 볼리비아의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국제 무대에서도 이 모랄레스가 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랑 함께 뭐 아주 목소리를 많이 키웠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차베스가 주도했던 중남미의 좌파 국가 모임, 뭐 미주 볼리바리안 동맹 이런 게 있는데 네. 거기도 또 모랄레스가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꽤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좀 실패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이 정치 성적으로 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일으킨 다음에는 굉장히 고유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반미를 내세웠던 베네수엘라랑 볼리비아가 그 수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랄레스 정부가 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비축을 해서 또 성과를 거뒀던 측면이 있어요. 뭐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그 수입을 좀 효율적으로 썼고 네. 이제 한 이게 2006년부터 한 2014년까지를 뭐 슈퍼 사이클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원자재 호황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 볼리비아 외환 보유액이 3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뭐 5배 정도 늘어났고 네. 그 재정 적자 줄어들고 경제는 커지고 그래서 GDP 대비 국가 부채도
74%에서 27%로 특히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문제는 자원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 네. 그리고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도 잘 못하고 투자도 잘 못 받아서 뭐 생산이 별로 없었고, 물론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하고 투자를 막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측면도 있는데, 네. 하지만 뭐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률이 정체되고, 그다음에 재정은 부족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특히 2023년 이후에 달러 부족이 굉장히 심했대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은행 계좌 안에 달러 그 저금해 놓은 게 있어도 찾지를 못하는 걸 정부가 못 찾게 막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 예전에 무슨 장판 밑에 깔아둔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매트리스 밑에 예, 맞아요. 깔아둔다라는 표현으로 네. 영어에서. 그래서 침대 및 달러.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 안 넣어두니까 그 포착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집에 너무 깔고 많은 거죠, 예, 지금. 깔고 네.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물가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서 9월까지 한 23% 엄청나게 오른 거고, 그래서 뭐 91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에 기름 넣으려면은 주유소 앞에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씩 줄을 서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모랄레스 개인의 권력 욕심이 너무 컸던 게 문제다. 뭐 이런 권력욕이 지적도. 너무 컸고, 그러니까 초반엔 네. 좋았는데 역시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터지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편집증적이고 과대망상증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헌법에 원래 3선까지 가능했는데 개헌 전에 첫 임기는 안 치는 거, 이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논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대선에 이건 연습 게임이야처럼. 예, 사선하겠다고 임기는. 나왔어요. 그리고 개표 아. 과정도 굉장히 미심쩍었어요. 예. 승리를 선언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 일부 이제 시위가 있었고, 그렇겠죠. 군 최고사령관이 나서서 안 된다, 물러나라 해서 모랄레스를 사임시켰는데, 실 대선 과정의 문제나 모든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였죠. 군부가 나서서 나가라고 했던. 그러니까 모랄레스 말기에 정치도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불안정하고. 예, 많이 그랬네요. 불안정해져서. 근데 문제 그 다음에 그 헤아니니 아네스라는 어떤 여성 정치인이 네. 모랄레스가 그렇게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다음에 잠깐 동안 임시 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정부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개신교 그 극우파예요. 그래서 뭐 토착민 관리에 반대한다, 뭐 우리 기독교 국가 건설해야 된다, 막 이러고, 또 반정부 시위대에 30명 정도 학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군경에 면제권을 주는 이상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한 1년 만에 물러났고 2020년에 대선을 했는데, 다시 했는데, 그때 이 모랄레스의 후계자인 그 마스의 이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사실은 압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르세가 그 모랄레스 초기에 볼리비아의 기적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그 재무장관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코로나19 팬데믹 뒤에도 인플레도 억제하고 뭐 이런 성과가 있긴 했는데, 재정 투입해서 경기 띄우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소진되고 이제 지금의 그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그 앞서서 그 27%까지 떨어뜨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95%로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볼리비아가 이 에너지 자원이 많은 나라였는데 충격적으로 2022년에는 화석연료의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자꾸 모랄레스가 현 대통령이 있는데 자꾸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려고 하는, 이러면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내분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 대통령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보이는 법원에서 이 모랄레스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이게 또 제기되면서 체포영장 발부해버렸는데, 지금 모랄레스는 뭐 정글에 있는 뭐 요새 같은 숙소에서 뭐 버티고 있다. 지금 완전히 진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볼리비아의 그동안의 역사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당선된 로드리고 파스 어떤 인물일까요? 사실 국제무대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67년생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 하이메 파스 사모라라고
1989년부터 93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급진 좌파였고 그래서 볼리비아의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우파 정권이 탄압을 받았었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스페인에 망명했을 때 그때 파스도 태어나서 스페인에서 태어난 건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뒤에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이제 볼리비아에 우고 반세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군부 독재자. 그 사람하고 손잡고 이제 대통령에 결국은 당선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뭐 이렇다 할 개혁이라고 한 건 별로 없었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럼 이 파스라는 이번 당선자 자기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고 본인도 20년 넘게 뭐 시장이라든가 의원 이런 걸 이 했는데 정도면 알려질만 한데. 근데 전국 무대에서 볼리비아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무명이었고 좀 눈에 안 띄었고 정치적인 아웃사이더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 예선에도 사실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 구호가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아니지만 네. 우파도 아닌 진짜 중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스를 주로 지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모랄레스와 그 마스 정권 초기에 경제가 성장할 때 그런 것을 환영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경제난에 실망했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이에요. 또 그 러닝메이트 덕을 좀 봤다고 하는데 러닝메이트 중요하더라고요. 예, 이 부통령 후보가 에드만 라라라고 하는 전직 경찰관이에요. 이 사람이 경찰하면서 2022년에 경찰 고위층의 부패를 고발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그게 완전히 바이럴로 볼리비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틱톡 경찰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아. 이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한 다음에 파스왕 이 후보들의 인기가 급등했고 네. 또 그 모랄레스 지지자였던 이 서민층을 끌어오는데 이 부통령 후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됐지만 새 정부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죠. 참 이 경제 과제라는 게 11월 8일 취임하는데 예. 이 파스 대통령 당선자 공약을 보면은 고정환율제 폐지 이건 사실 너무 구시대적인 거였죠. 그다음에 연료보조금 일종의 그 서민들 지원하는 정책 네. 이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제 재정적자 줄이려면 그리고 공공투자도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 파스의 입장은 급격한 긴축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혁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결선에서 맞붙었던 키로가라는 우파 후보가 네. 그 전형적인 그 왜 우리 신자유주의 요법이라고 하는 충격 요법을 주장을 했었어요. 네. 우리도 뭐 IMF 위기 겪었던 분들 다 기억하실. 그래서 공공부문 다 줄인다.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받겠다. 네. 뭐 이거 우리 안 봐도 빤한 노선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대통령 하면서 사실 이런 정책을 해갖고 경제를 좀 험한 말로 말아먹어서 1년 만에 쫓겨났던 사람이거든요. 네, 또 같은 정책으로 나온다고요? 당시에 그런 대통령들이 줄줄이 집권했다가 결국은 국민들이 저항해서 모랄레스 정권으로 갔던 거예요. 이번에 파스 당선자는 IMF 구제금융은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뭐 그 대신에 부패를 없애고 재정의 낭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달러를 은행에 맡기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보조금은 줄이겠지만 서민층, 빈곤층 충격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현금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AP통신 기사에 어떤 상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랄레스 초기에 돈이 돌던 때처럼 살고 싶다. 다만 그보다는 조금 나은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파스를 택한 거고 이 파스 그러니까요. 당선자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겠네요. 근데 점진적 개혁이라는 게 이게 좀, 좀 어렵죠? 말로는 참 쉬운데 맞는 듣기에도 얘기인데 좋고.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과연 얼마나 거둘 어렵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좀 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리튬입니다. 이제 볼리비아 대선에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네. 이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이 리튬이라는 거 뭐 지금은 뭐 칠레라, 호주, 아르헨티나 뭐 그다음에 중국, 미국도 많이 생산하고. 네. 근데 매장량에서는 볼리비아가
제일 세계 최대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구조였고 그래서 이게 뭐 탐사나 채굴 같은 게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배터리급 리튬 생산량이 칠레 같은 경우 30만 톤, 볼리비아는 2,000톤. 사실 뭐 거의 못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이 마스 정권 시절에 이 리튬 채굴은 국가가 통제한다라고 딱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볼리비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외국 기업한테 채굴권 다 내주면 옛날처럼 또 자원만 다 뺏기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제 파스 후보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 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잘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다를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마스 정권 좌파 정권 시절에는 중국 러시아 기업들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너무 이거 투명성이 없는 거래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일단 제동 걸고 이랬었는데 네. 어떻게 할지 일단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뭐 미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들 생각해도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횟가닥 이렇게 바뀌면 또 신뢰도 그렇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새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 이거는 좀 세계가 주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볼리비아 대선 남미 전체적인 정치 지형에서 봤을 때도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전체 짚어주시죠. 지금 사실은 네. 뭐 이게 뭐 남미가 전체가 뭐 좌파 흐름이다 우파 흐름이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개별 국가들 다 나라마다 다르고 네. 일단 미국은 볼리비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전에 사실 거의 단교 상태이다시피 했는데 이례적으로 환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남미에서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 등등 대선이 있습니다. 예, 큰 나라들 그렇군요. 대선이 많아요. 네네. 지금 남미 지도자들 전부 다 제각각인데 만약에 파스 정부가 성장이랑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는다면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좀 뭐랄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걸 또 잘 파악해야 예.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 드네요. 수상한 GPS 오늘 구정우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